되신가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한 40분 정도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SSI에 대해서 접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SSI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먼저 길게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어떤 의도로 우리가 이네크 프로젝트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그 이후에 각 단계별 설명은 오늘 고현주 박사님이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회학자 올리 백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도 실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요즘은 정말 벅찰 정도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 하나씩 터지죠. 요즘 최근에는 제일 화제가 되는 게 아마 백신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 백신. 다들 두렵지만 또 안 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위험이라고 하면 자연재해를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여러 가지 위험의 그 중심에 과학기술이 놓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갖다 주는 거 맞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AI만 해도 자율주행 자동차만 해도 우리가 염려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등등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같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어떠한 SSI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일부만 지금 적어본 건데도 이렇게 많아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인공지능 두려움 많잖아요. 딥페이크, 뭐 뉴스나 뭐 어떤 콘서트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딥페이크 기술 같은 거, 그다음에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를 야기할 그 포텐셜이 있는 거죠.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너무 많습니다. 살충제, 싱크홀, 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유출되는 경우 등등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전자파. 지금 IoT와 관련해서 전자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정보 소유권과 관련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독점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죠. 원자력 발전, 우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쟁점되고 있는 거 아실 거고요.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쟁점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후온난화 관련돼서는 요즘 캠페인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노력, 챌린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외에도 뭐 생명과, 그죠? 건강, 안전, 환경,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자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또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여러 가지 위험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과학기술 관련 사회 쟁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학기술 관련 사회 쟁점은요, 영어로 Social Scientific Issue라고 이야기하고 약자로 SSI라고 해서 불립니다. 이런 이슈들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두드러지는 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된 특징이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백신을 맞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이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학기술을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기술이 네트워크예요. 일종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하나가 여러의 이해관계자들하고 얽혀져 있어요.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단지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 동물, 식물, 심지어 같은 유사한 어떤 과학 기술이나 다른 물체까지도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과학 기술을 요즘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우리가 이 기술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현재 과학기술의 특성입니다. 이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인용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리스텐슨이라는 과학교육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교육이 학생들에게 과학과 관련된 유용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학생들이 과학의 불확실한 측면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유용한 과학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꼭 F는 MA와 같이 정말 정답이 있는, 확실한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측면도 함께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학생들의 삶이니까. 과학식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과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과학 수업에서 왜 불확실한 걸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한 과학 지식의 신뢰성이나 무수한 과학적 발견들이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SSI를 얘기한다고 해서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폄하하거나 적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혜택을 갖다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 불확실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과학은 이러한 불확실한 측면을 지금 거의 다루고 있지 않죠. 제가 바라는 것은 과학 지식 우리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100% 그런 걸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이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이런 쟁점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을 보면요. 과학기술 관련해서의 쟁점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죠?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본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문제죠.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관심,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SSI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가운데 동그란 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두 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다. 컬처,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을 배운다, 과학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과학의 어떤 그 모습이 모두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과학의 문화는 크게 두 개로 나눈다라고 하면 학교과학,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과학과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접하는 과학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과학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과학에 대한 문화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커다란 두 개를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시는 학교 과학의 문화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접하는 과학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과학은요. F는 MA. 내가 공을 뭐 몇 미터 퍼 세크로 몇 도 각도로 던져주면 어디에 떨어질 거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알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지식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학교 과학입니다. 가치 중립적이죠. 맥락과 분리됐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공을 던지든 미국에서 던지든 아프리카에서 던지든 동일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적고 정답이 있고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요. knowledge in science를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사이언스와 관련된 지식, 과학 지식,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그 지식을 강조하는 게 바로 학교 과학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과학은 약간 다릅니다.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야, 과학이 뭐냐라고 하면 과학에 있어서 생각하는 게 뭐 아이폰이요, 컴퓨터요. 과학과 기술 공학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리고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뉴스를 보면 명확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쟁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실생활에서는요. 학생들이 지식보다는 응용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응용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지식이 어떻게 적용돼서 나타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어로 하면 knowledge about science라고 해요. 과학에 대한 지식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화는요,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가운데 제가 두껍게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또 교육과정에도 이렇게 나오죠. 학교 과학을 통해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학교에서 충실하게 물화생지를 잘 배우면 그리고 졸업하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이제 머릿속에서 생기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지냐는 거예요. 잘 안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굉장히 창피한 예가 있었어요. 그 메르스, 지금은 이제 코로나지만 메르스 때 그래도 나름대로 박사에다가 또 이런 과학적 소양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카레를 이제 식당에서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딱 날라오면서 메르스에는 코 속에 그 바세린을 바르면 효과적입니다. 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딱 뜬 거예요. 그때 제가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굉장히 어렸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얘네들 어떡하지? 얘네들 어떻게 보호하지? 여기 이제 얽매여 있어가지고 딱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바세린 사러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세린. 근데 저를 더 창피하게 만든 게 뭐냐면 한 5분 있다가 다시 문자가 삐빅 오더니 이런 바세린을 발라야 되는 문자를 현혹되지 말라는 그런 문자를 딱 받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엄청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이 이런 거였고 또 과학교육을 그렇게 공부해 놓고선도 내가 이럴 때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이 내가 배웠던 예전에 배웠던 과학 지식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은 보통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 두 개의 벽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벽을 조금만 좀 낮춰줬으면 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경험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쟁점 SSI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SSI 교육이 필요한가를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과학적 소양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소양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6차 교육과정부터 저희 교육과정에 목표로 제시되어 있어요. 과학적 소양이라는 단어가 딱 박혀 있죠. 과학적 소양이 뭘까요? 사실 과학적 소양에 대해 이게 뭐다라는 것은요. 과학적 소양이 처음 나온 그 단어가 나온 거는 1950년대예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입니다. 근데 그 과학적 소양이라는 단어는요, 시간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더 변해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같은 SSI를 가르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그 과학적 소양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 이제 비전 1이라는 거, 과학적 소양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비전 1의 관점은 뭐냐면 왜 SSI를 가르치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관점이에요. 그게 이제 비전 1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릅니다. 비전 1에서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보다 난리적으로 하게 하는 거, 그죠? 과학 지식을 보다 많이 습득하도록 해서 적용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전 1의 관점에서 과학적 소양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비전 2에서는요, 이제 이게 이제 비전 2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요즘도 이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일상생활에서의 우리가 문제를 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을 비전 2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사결정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라는 것을 강조하는 being competent 라는 개념의 비전 2의 과학적 소양입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 의사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의사결정만 하면 뭐해? 이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데 이 문제들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하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강조하냐면 참여와 실천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저희 과학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에 보면 5번째 핵심 역량이 뭐죠?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이게 이런 맥락이에요. 참여라는 이슈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참여와 실천이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리스폰스블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강조할 부분은 뭐냐면 이 비전 3의 관점에서의 과학적 소양이에요. 물론 2의 관점에서 가르치셔도 되고 1의 관점에서 SSR을 가르치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넥트 프로젝트라는 말 자체가 이넥트잖아요. 뭔가를 실행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이 비전 3의 관점에서 과학적 소양을 이야기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사회 참여적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교육에 이제 사회 참여적 패러다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과학의 윤리적인 측면, 위험, 불확실성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패러다임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크리티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판적 사회적 과학교육. 비판적이라는 말은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비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이제 비판적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기르는 교육을 이제 사회적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이 문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됐나요? 이 문서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과학교육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이런 프레임워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 문서를 발간을 했어요. 이게 아마 창의재단에 가시면 아마 다운로드가 편하게 될 텐데요. 거기 대표 그림이 이 나무 그림이에요. 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3개의 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지식, 역량, 마지막 참여와 실천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참여와 실천이라는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걸 좀 더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과학적 소양이라는 나무가 있죠. 아이고, 나무가 있는데 이 과학적 소양이라는 게 뭐냐면 과학 관련 역량과 지식을 지니고 개인과 사회 문제 해결에 민주시민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능력과 태도라는 뜻입니다. 참여하고 실천이 이렇게 지금 명시적으로 강조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참여와 이런 부분, 실천 이런 부분이 학생들만 있어서는 사실 안 되죠. 그죠? 시민들만 갖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도 갖춰야 됩니까? 과학기술자도 사실은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과학기술자도 사회적 책임감을 좀 길러야 된다라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자는 과연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갖춰야 되느냐?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라. 복지를 추구해라. 과학기술 관련해서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들어라. 환경 좀 살려라. 그다음에 대중에게 좀 알리고 이런 활동에 있으면 좀 같이 참여해라. 그다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라. 이런 등등의 과학기술자도 이런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움직임은요, 유럽에서 RRI라는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책임감 있는 연구와 혁신이라는 그 개념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보다 책임감 있는 연구와 책임감 있는 혁신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과학기술자들 제대로 생각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도
학생들도 이 RRI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과학 수업을 한번 꾸며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자,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SSI 교육을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아마 이 중에서 몇 선생님들은 아마 그럼 예전에 내가 들었던 STS 교육, 학부 때 들었던 STS 교육과 SSI 교육은 뭐가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뿌리는 똑같아요. 뿌리는 똑같아요.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고 과학기술 사회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우리가 과학의 본성, 기술의 본성, 공학의 본성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합니다. 근데 SSI 교육은 보다 쟁점이 강조가 돼요. 쟁점을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자,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더 요약을 해보면 이러한 그 배경 아래 여러 가지를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실 수 있어요. 생활 속에 적용해 보는 거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SSI 교육이에요. 그다음에 역량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아, 우리 이 SSI가 있으면 토론하기 참 좋아. 우리 한번 학생들하고 토론해보는 그런 중요한 소재야, 좋은 소재야. 아니면 자료 수집하는 거, 아니면 보고서 쓰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사례조사하는 거 굉장히 좋은 툴이야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괜찮습니다. 아, 나는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과학의 보성, 기술의 보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접근하시는 선생님도 좋습니다. 의사결정해 보도록 하는 걸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애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데 한번 경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이넥트 프로젝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민으로서의 참여와 실천이라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민으로서의 참여와 실천이라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외국 사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공감하고 싶은 마음에 외국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사례들은요, 웹사이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대표적인 게 페리스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한 2, 3년 전에 끝났어요. 5년짜리 프로젝트였는데 2, 3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요. 기본 모델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페리스라는 단어는 보세요. Promoting Attainment of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in Science Education이죠. 아까 말씀드린 RRI를 과학교육에 어떻게 준 거예요? 포함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RRI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을 증진시키는데 그것을 어디에 집어넣어서 중고등학교 교육에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RRI 개념을 알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페리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모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는 SSI를 뭐랑 같이 가르치냐면 Inquiry Based Science Education이에요. 탐구 중심의 교육하고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SSI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 토론 수업 아니야? 그거 왜 우리가 해야 돼? 사회 수업하고 윤리에서 하면 되지. 그거 왜 우리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시하는 모양은요. 인quiry 베이스드예요. 탐구와 관련돼서 이걸 두 개를 결합시키겠다. 그래서 SSIBL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CIB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교사를 양성을 했고요. 또 요거에다가 시민교육의 개념을 같이 결합시켰어요. 요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아마 여기도 정영남 선생님 오셨는데 지금 연수를 하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을 과학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시민교육과 이 SSI가 접목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민교육의 아이디어를 주면 학생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크리티컬 시티즌십, 아까 크리티컬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비판적인 시민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보고 행동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RRI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그 학회를 가서 알게 됐는데요. 그 학회에서 이제 워크숍을 하더라고요. 좀 이따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런 예시들을 굉장히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사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그쪽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처음 시작은 SSI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Authentic Question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넥트 프로젝트를 보시면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면 제가 이런 유럽의 어떤 모델로부터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중요하게 우리 학생들이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uthentic Question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신이 궁금한 질문부터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이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탐구활동, 어떤 학생들은 과학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데이터 활용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조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창의적 설계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려할 때 개인과 사회와 글로벌 맥락을 같이 고려하면서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뭡니까? 액션이라는 거죠. 액션. 그럼 이 액션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와서 우리가 다시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페리스의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워크숍을 이제 한번 갔을 때 선생님들이 이게 11개 나라 국가가 같이 하는 거예요. 유럽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런 학회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했던 걸 영어로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 발표를 합니다.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요. 이런 포스터 발표도 하고 세션을 가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확산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항상 교수님들이 뭔가를 만드는데 그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희도 이 이넥트 프로젝트가 정말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연수를 갖고 있듯이 이 페리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확산을 위해서 비디오를 찍어라, 그걸 올려라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주제를 한번 보시면 플라스틱과 관련된 거, 뭐 리뉴어블 소스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전구의 효율적인 사용 이런 것도 있고요. 백시네이션, 이제 백시네이션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생명과학 관련된 부분, 나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실제 하시고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뭐도 있죠? 슬리핑 헤빗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마이닝, 광산 채굴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이슈죠. 이런 부분 등등, 워터 퀄리티에 관련된 수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셔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요, 캐나다 쪽입니다. 사실 미국보다는요, 이런 실천은요, 유럽하고 캐나다 쪽이 더 강해요. 그 캐나다의 벤치라는 토론토 대학 교수님이 스텝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한 10년이 넘게 지속을 하고 있어요. 요거의 약자를 보시면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뭐를 프로모팅 하냐면 웰빙, 개인과 사회와 환경의 웰빙을 추구하는 과학기술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스텝와이즈입니다. 이 홈페이지 사진인데요. 이 홈페이지 옆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Promoting Student-Led Action, 학생들이 이끄는 액션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STS, 여기는 STS에다 꼭 E를 붙입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캐나다에서는. 자, STS E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액션을 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리나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Research Informed and Negotiated Action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넥트 프로젝트에 녹여냈는데요. 보시면은 학생들이 그냥 액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에 관련해서 액션을 해야 되냐면 리서치, 공부해야 돼. 그리고 서로 협의해야 돼. 그거에 기반한 액션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도 학생들이 문제를 찾는 것부터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리서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천까지 다 따라서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한번 스텝와이즈를 그때 해봤던 그런 경험인데요. 여기서는 이 맵 같은 거를 ANT 맵이라고 이제 불러요. 스텝와이즈에서. 저희는 이거와 약간 다른 이해관계자 맵이라는 것을 오늘 오후에 그리시게 될 겁니다. 어떤 이제 중심, 이 어떤 햄버거라고 한다면 이 햄버거와 관련된 주요 스테이크홀더들, 이해관계자들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마구 맵을 이렇게 펼쳐 나가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네? 라는 것을 느끼십니다.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거든요. 애들이 그리는데 한 40분 정도 시간을 주면 충분히 이제 대학생들은 그려요. 그럼 어떤 결과가 마지막에 나냐? 이런 문제도 있네? 야, 요거는 우리가 한번 건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찾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2단계에 한번 넣어봤어요. 약간 이름도 다르고 초점을 두는 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나면 학생들이 리서치 페이퍼를 내요. 음식이 기후변화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리스크에듀라는 프로젝트예요.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리스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죠. 위험에 대해서 교육해야 된다라는 게 스웨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 보시면은요.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이 과학적 소양을 개발하도록 도울 거냐. 무엇을 통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또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사이언티픽 리터러시를 어떻게 함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이슈를 중심으로 한다면 여기는요 비슷하지만 리스크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리스크 그리고 리스크를 평가해보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리스크가 어떤 거는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고 또 이거는 한쪽은 뭡니까? 일어날 가능성 이런 표를 한번 그려보면서 학생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밸리에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교사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면 스톡홀름 대학의 연구자들하고 교사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수업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같이 개발해주고 교사들은 그걸 현장에 적용해 보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특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C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의 특징은 뭘 본다라는 거죠. 인클루시브, 포함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괄적인 스템 교육입니다. 스템 교육인데 뭐를 강조하냐면 미래 직업, 진로에 대해서 갈망하고 상상해 보도록 하는 역량을 높여주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할 때 그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주는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것도 3단계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게 스콘이죠. 이제 이런 어떤 스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해 보면 이대로 내버려 뒀을 때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나리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이거 이렇게 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쪽으로 가면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갭을 우리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거창한 일이에요. 내가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갭이 얼마나 커요. 바람직한 것과 그대로 내버려뒀을 때 생기는 것과. 그런데 이 끝을 보면 지금 현재잖아요. 여기서의 갭은 굉장히 크지만 이게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조그만 행동이 이런 갭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대학생들하고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와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다를 때 우리가 요거라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활동이. 선생님들께서 퓨처스필 그 활동을 같이 이따가 해보실 겁니다. 내일이죠. 내일 해보실 겁니다. 자, SSI 수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교수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장 많이 해보시는 게 이제 토익 토론과 관련된 거죠. 형태도 다양하게 다 해보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학생들과 있던 그 오른쪽에 위에 그림은 이제 이게 뭐냐면 그 갑자기 단어가 월드 카페 같이 학생들하고 해봤던 그런 모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크게 일어났을 때 그때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월드 카페 형태로 토의를 해보기도 했고요. 또는 이렇게 게임 형태로 합니다. 제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파란 게 이제 이슈 카드고 노란 게 리스크 카드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드를 움직이면서 학생들이 이야기해 보는 그런 활동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활동도 다 가능해요. 또는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이렇게 피시본을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위에는 찬성, 아래는 반대, 어떤 입장이 있는지 그 가시를 그리면서 해보는 활동도 가능해요. 또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보다 좀 실천적인 거에서 유기동물 문제를 하면서 동네 저기 뭐야 저희가 동물병원에 같이 찾아가서 의사들을 만나는 그런 활동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지역사회 연계 활동. 그다음에 학생들이 공원 같은 데 나와서 설문조사도 하는 이런 활동도 해봤어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결합해 놓은 게 바로 이넥트 모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각 단계별로 저희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었어요. 이런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 놨고,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더 강조하는 부분은 요 어떤 실천 중심, 탐구 중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모형이 이거예요. 이넥트 모형. 예쁘죠? 왼쪽에 파란색 서클이 있고 오른쪽에 초록색 서클이 두 개의 서클이 이제 보이고요. 이넥트라는 말은요. 각각의 단계의 첫 글자를 따는 겁니다. 실행을 강조하고 싶었고 이 단계별로 봤을 때 이 쟁점 발견의 E, 쟁점 탐색의 N, 미래 상황 예측의 A, 과학기술 해결의 C, 사회적 실천의 T를 이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드린 거는 뭐냐면 지금 공대나 이공계나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있는 게 이 파란색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결만 하는 것은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부족하냐면 학생들이 정말 이 과학기술이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과학기술의 본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실행은 겉돌기예요. 겉돌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책임감 있는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학기술이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넥트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사이클을 돌리시면서 선생님들은 뭘 하시게 되냐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구나. 도덕 윤리적인 쟁점이 있구나. 복잡하구나. 불확실성이 있구나.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거를 한 바퀴 쭉 도시면서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될까? 라고 하면서 실천의 고리를 이제 맞는 실행의 고리를 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문제 해결을 이제 학생들이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강조하는 개념들은 뭐냐면 포괄적,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잘 반영한 그런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느냐, 내 과정이 충분히 타당하냐, 나의 해결책이 지속 가능하냐, 또 그런 필요에 잘 반응하면서 내가 민감하게 이 과정을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실행을 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적 실천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요번에 요 사이클을 완전히 도시기는 좀 어렵잖아요. 시간적이 3일밖에 안 돼서 요거는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아마도 요 사례를 앞에 파란색 그 사이클을 도시면서 아마도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한번 학생들하고 해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저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프로포즈를 쓰는 것까지가 저희 요번 이넥트 프로젝트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충분히 하는 거고요. 하시다 보면 여기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실 거예요.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에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그림을 한번 저희가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파란색 원은 인식론적 차원이에요. 과학기술의 본성을 이해하는 사이클, 오른쪽은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이클, 이 두 개를 결합시킨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요소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요, 저희가 특별한 전략을 좀 썼어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어떤 퓨처스 휠이라든지 이해관계자 맵 이런 것들이 이런 네 가지 요소를 선생님들께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전략들입니다. 그러면 직접 해보시면서 느끼시면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드리게 됩니다. 네,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개관만 했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이제 없으시더라도 질문이 나왔네요. 이넥트 모형을 활용한 과학교육은 과학기술 관련 쟁점을 포함한 과학교육이라고 보입니다만 과학적 탐구의 단계는 어디서 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학적 탐구의 본격적인 인쿼리 탐구가 강조되는 부분이 두 번째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기술, 과학기술의 더 본성에 대해서 탐색하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이클이 거기서 과학적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창의적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뭐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고 다양한 그 탐구의 단계가 오른쪽 사이클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하고 네. 싶은데요. 그 아까 탐구 기반 과학교육, IBSE랑 SSI랑 연결해서 CIBIL이라는 그런, 과정,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혹시 SSI 교육 사례 중에서, 학교에서 아무래도 탐구라고 하면 탐구에 대해서 과학 탐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실험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혹시 그 교육과정 내에 있는 그 실험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SSI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좀 대부분 보면 좀 이렇게 쟁점에 대한 토론이나 아니면 어떤 조사 이런 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험과 약간 연계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네, 음. 궁금합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이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지금 중고등학교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넥트 프로젝트는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에 이제 아주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서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좀 더 자발적으로 문제를 선정해서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넥트 프로젝트를 교육과정과 이렇게 밀접하게 딱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약간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 원하신다면 하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SSI 수업을 cas어요. 여기 정영란 선생님 계시는데 저희가 같이 거점 센터 사업을 하면서 미세 플라스틱,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정말 어떻게 이제 실제로 정말 문제가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사에 가면 약간 시뮬레이션 한 게 있어요. 만약에 스티로폼을 전 바다에다가 지금 쫙 뿌려놨다면 이게 한 3, 4년 정도 되면 이제 유수해자를 해수해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 이제 쓰레기섬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도 사실 데이터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험은 뭐를 했냐면 여러 가지 플라스틱 소재, 뭐 페트병 다양한 것들을 해가지고 밀도 실험을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조금 내시면 교과서 실험이지만 소재를 좀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 그냥 밀도 일반적인 뭐 방울토마토 떨어뜨리는 그런 실험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 생활 속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플라스틱의 밀도와 관련된 그런 실험으로 전환해서 하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번 교과서 실험을 좀 연결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생물 분야에서는 다양한 어떤 관찰 실험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뭐 외래종과 연결시켜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교과 내용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